안녕하세요. 닥터 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항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항체는 사실은 우리 백신하고 그 다음에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단클론 항체 또는 다클론 항체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 영국, 남아공 이런 나라 많은 전 세계에서 새로운 변이종이 이제 주된 코비드 19의 주된 바이러스 종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기존에 원래 오리지널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 그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하고 그런 항체들에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가 요즘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고 있죠. 근데 사실상 이 모든 백신하고 그 항체들은 변이의 영향을 항상 받습니다. 그 정도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변이가 심하지 않으면 오케이, 이 정도는 기존 걸로 커버가 된다 이렇게 되고, 변이가 더 심해지면 이제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영향을 안 받진 않습니다. 무조건 영향은 받아요. 다만 그 정도가 다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제가 주제를 던질게요. 단클론 항체, 사람 간 전파 차단이 될까요? 자, 지금 국내에서도 단클론 항체가 이제 승인된다, 만다, 여기 거의 끝까지 왔잖아요. 과연, 근데 얘가 어떤 쓰임새가 있을까요? 일단 승인됐다고 쳐요. 어떤 쓰임새가 있을까요? 그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독감, 인플루엔자 있죠? 인플루엔자에 우리가 어떤 치료 방식이 사용되나요? 항체가 쓰이고 있나요? 안 쓰여요. 그럼 항체가 개발이 안 돼 있나요? 아닙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 항체들이 있어요. 왜 안 쓰일까요?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인플루엔자에는 백신하고 알약이나 어떤 주사제 이런 것만 쓰입니다. 단클론 항체가 주사가 되지 거의 상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가 나오기 전에 우리 단클론 항체가 독일에서 개발된, 야심차게 개발한 이런 단클론 항체가 있었어요. 이것이 안티바디 STE90C11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개의 안티바디를 골라가지고 얘가 가장 강력하고 그 전에까지 나온 모든 변이 중에는 얘가 다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레포트가 돼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온 그런 안티바디가 있는데, 그 안티바디를 가지고 다른 그룹에서 이번에 영국에서 시작된 변이 있죠. N501Y alteration 이런 변이에요. 이 변이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인실리코라고 하죠. 무려 효과가 160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모든 변이에는 이 단클론 항체가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그 변이에는 효과가 이제 많이 줄었다, 이렇게 레포트가 되어 있는데, 물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이게 꽤 정확하다고 필립이라는 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항체 계열의 치료들은 변이가 누적이 되고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효과가 점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백신은 어떤가? 백신도 과거에 인플루엔자, 독감이나 어떤 로타바이러스 이런 걸로 한 실험들을 보면은 백신을 맞은 사람, 백신을 맞은 동물 이런 경우에 전파 차단이 되는가? 전파 차단이 안 된다고 이렇게 레포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맞은 사람은 증상이 세게 안 오고 무증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여전히 외부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게 세포 속에 존재를 하고요. 그 세포 속에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한테 여전히 전파가 가능하다라는 이 레포트들이 나와 있어요. 다만 그 쉐링되는, 뿜어져 나오는 바이러스 양이 좀 줄어들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외신에서도 똑같이 이 코비드 19의 경우에서도 코비드 백신을 맞은 사람도 여전히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다. 즉,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이 코비드 19, 그 사스코브2가 이렇게 접촉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 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 백신으로 맞은 그런 항체들이 일부 중화를 시키겠지만 일부는 또 감염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감염이 비록 증상을 심하게 발현시키는 정도까지는 안 갈지라도 세포 속에 어쨌든 바이러스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인플루엔자로 실험한 다른 논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단클론 항체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 단클론 항체 얘기 다시 할게요. VIS410라는 단클론 항체가 있습니다. VIS410. 이런 단클론 항체를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대해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18세에서 65세 정도의 비교적 젊은 대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지 72시간 이내의 대상만, 그러니까 경증 환자입니다. 폐렴을 넘어가지 않은 경증 환자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Phase 2 clinical trial 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에 바이러스 쉐딩 정도, 바이러스 뿜어져 나오는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PCR이나 컬처 배양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거 코비드-19에 대해서 이게 바로 이 실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클론 항체 개발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승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이러스가 쉐딩되는 정도, 그러니까 환자로부터 이제 뿜어져 나오는 정도는 대략 한 20% 정도 감소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당연하죠. 우리가 몸속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중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겠죠. 중화만 적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득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득이 사실상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그래프를 보면은 투여군, 그 항체, 단클론 항체 투여군에서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완전히 없어지려면 대조군과 동일하게 7일 동안은 관찰을 해야 된다 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빨리 증상이 없어지고 약간 빨리 항체가 그 바이러스가 줄어들긴 하지만 뿜어져 나온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없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격리를 빨리 해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여전히 전파는 된다. 전파 차단이 완벽히 되지 않는다. 여전히 단클론 항체를 맞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한테 바이러스를 옮겨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어떻게 더 확실히 알 수 있느냐? PCR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바이러스 쉐딩이 대조군하고 차이가 아예 없었답니다. 이 뜻은 뭐냐? 이 PCR에서는 중화된 바이러스하고 중화되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부 다 검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다른 논문을 비교를 해보면 PCR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건 그냥 여전히 감염이 될 수 있다. 여전히 전염성이 있다라는 의미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 내리면 자, 단클론 항체 주사를 맞으면 바이러스가 뿜어져 나온 정도가 약간 감소, 한 20% 정도 감소하긴 하지만 그것도 적절하게 중화됐을 경우에 뭐 변이가 일어나서 정화가 안 된다면 그건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거고요. 적절하게 중화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또 20% 정도의 줄이고 그걸로는 완전한 전파 차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단클론 항체 치료로는 전파 차단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어떤 환자한테 쓸 수가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독감 환자, 인플루엔자 환자한테 얘를 왜 안 쓰일까? 결론을부터 말씀을 드리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제재입니다. 왜 필요가 없느냐? 자, 독감에는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죠. 그 유사한 항바이러스제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적절한 백신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얘는 예방적으로는 백신한테 뒤지고요. 치료적으로는 타미플루나 그런 항바이러스제들은 뒤집니다. 왜냐하면 얘는 면역을 보조해서 일부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역할이 다죠. 세포 내로 감염된 상태에는 그 세포 내에서는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즉 항바이러스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지도 못하고요. 세포 내 방출을 억제하지도 못하고 침투를 차단하지도 못합니다. 젊은이들한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경증 환자 젊은이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80대 이상의 노인, 그것도 경증인 분, 그런 사람한테는 자기 면역을 보조하는 정도로 의미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애매해지는 게 노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병의 진행이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병이 중등도 이상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무자를 딱 노인이 이 사람은 경증, 이 사람은 중증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 타이밍을 잡기 쉽지 않겠죠. 2시간 동안 맞아야 되고요. 가격이 대략 200만 원 되게 굉장히 비싸요. 또 사실상 이 항체, 단클론 항체, 다클론 항체건 이 항체 주입하는 항체들의 이 개발된 이유는 사실상 중증 환자를 타겟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고 뭐 혈관 주사하고 오래 맞아야 되는 것도 이제 용서가 되는 건데, 자, 미국에서
지금까지 나온 결과에 의하면 단클론이건 다클론이건 중증 이상에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딱 나왔었잖아요. 제가 저번에 영상에 FDA 걸 공개를 했죠. 결과를. 자, 이런 상황에서 중증에 효과가 없고 병증에만 효과가 있다. 혹은 예방적으로만 효과가 있다. 이런 약이라면 사실상 원래 개발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현재의 목적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상 얘는 알약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그러한 약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우리가 이 항체 치료에 있어서 항체를 투입하는 치료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이스케이프 뮤턴트라는 개념이라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스케이프 뮤턴트가 뭐냐면 어떤 항체의 공격을 바이러스가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체 공격에 들어가면 거기에 중화되는 바이러스가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몸속에서 바이러스가 돌연변이 일으키면서 그 항체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도 분명히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케이프 뮤턴트고요. 이렇게 회피하는 공격을 회피하는 바이러스들은 특히 공격하는 그 항체가 단클론 한 종류일 경우에 생기기가 더 쉽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그 항체의 공격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변이점이 생기면 걔네들은 추가적인 다른 클론 항체를 막 이렇게 투여해도 다른 사람한테 투여했을 경우에 그 사람한테 그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되면은 걔는 당연히 그 항체 공격을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이 변이가 혹시라도 감염력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변이가 일어난다면 사실은 그 변이종은 새로운 유행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영국에서 그 감염력이 70% 증가된 변이종이 생겼잖아요. 이게 이스케이프 뮤턴트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단클론 항체는 그 쓰임새가 사실은 이스케이프 뮤턴트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 단클론 항체가 중화시켜서 바이러스의 양을 줄여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좀 줄여주는, 차단은 아니고 줄여주는 효과랑 이스케이프 뮤턴트를 유발해서 새로운 변이종을 양산하는 이 효과를 이게 가감을 해서 해보면 사실은 아주 특별한 사람, 아주 소수의 집단, 어떤 노인이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만 소수의 집단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제재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광범위하게 여러 사람한테 사용해서는 이게 이제 안 좋은 면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스케이프 뮤턴트를 양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뭐죠? 바로 침투 차단, 복제 억제, 방출 차단하는 그런 약이 있어야 진짜 이제 항바이러스 효과가 나오고 사람 간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빠르게 알약 치료제를 임상 실험을 끝내고 거기에 적절한 알약 치료제를 선정하고 승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팬데믹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알약 치료제의 임상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이상한 이유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 정보 자체가 알약 치료제로 임상을 하는 회사에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적인 문제로 이거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은 개선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확진이 된 여러분이 직접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알약 치료하는 임상시험에 참여 의사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알약들이 있느냐? 뭐 호이스타정이 있고 레보빌이 있고 피라맥스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떠한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지를 직접 그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지원센터에 입소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임상이 진행되는 그 대형 병원들의 지도하에 생활지원센터에서 바이러스 검체 채취를 받고 그걸 그 병원에 보내고 그 병원 의사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활지원센터에 입소한 여러분은 그냥 어떠한 알약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정보를 달라고 생활지원센터 장한테 요구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약물 임상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약물, 방금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약물이 있죠? 여기에 대한 정보는 제가 다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채널과 2번째 채널 모두 구독해 주시고요. 기다려 주시면 재밌고 정확한 의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심이었습니다.